자, 1번부터 20번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보시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11번에 NA라고 써있고 소듐이라고 써있는데요. 이 소듐은 나트륨으로 고칠 거예요. 나트륨. 자, 이게 소듐이 원래 정식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 주기율표라고 써있잖아요. 이 표준 주기율표가 소듐이고 소듐이 더 정확한 명칭이긴 해요. 근데 왜 나트륨으로 쓰냐면 중학교 교과서에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듐이랑 나트륨을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나트륨을 외울 거고 아마 후에 뒤로 학년 더 올라가면 소듐으로 외우시긴 할 겁니다. 자, 하나 더 고쳐야 돼요. 바로 밑에 K는 19번 K는 포타슘 말고 칼륨으로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이랑 칼륨이 더 예전 단어고요. 지금은 바뀐 단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럼 왜 바뀌었냐면 그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다 일본에서 넘어와서 일본식 발음인 걸 이제 원어 발음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외울 건데요. 보시면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오늘 또 따로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수소부터 1번 수소부터 보시면 수소는 기체예요, 기체. 기체고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는 기체예요. 불이 붙는 기체라서 우리가 가벼운데 불까지 붙어. 그래서 연료로 쓰는데 뭔 연료 쓰냐면 보통 우주선 연료 같은 걸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헬륨.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헬륨 풍선 할 때 그 헬륨이고 마시면 목소리 높아지는 그 헬륨이에요. 그래서 마셔도 된다는 얘기는 매우 안정하다는 얘기죠. 다른 애랑 반응 안 한다는 얘기. 수소는 불 붙으면 불 터지는데 헬륨은 괜찮아. 그래서 풍선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은 그렇고 리튬. 리튬은 뭐 이렇게 막 리튬 하면 들어본 적 없는 들어본 적 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엄청 밀접한 우리 지금 이 모든 것 중에 제일 밀접하다면 밀접할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배터리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들어가. 그래서 스마트폰 배터리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생성되면서 충전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튬 있고 베릴륨은 우리 뭐 생활에서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4번 베릴륨이 있고 5번이 붕소 6번 탄소. 탄소도 우리 많이 나오죠. 탄소도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왜 많이 쓰이냐면요. 우리 몸에도 많아요. 우리 몸에 탄소 많죠. 우리 몸에도 많고, 이런 일반적인 재료에도 탄소 많아요. 나무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탄소는 많이 쓰이고, 우리가 카본이요. 이름이 탄소의 풀 네임 카본이니까, 카본은 마트나 쇼핑몰 같은 데서 카본으로 시작하는 물질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럼 그건 다 탄소가 주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질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기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지금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질소 78%. 가지고 돼요. 자, 공기가 질소 78%예요. 그 다음 많은 게 뭐게요? 여기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야. 질소 다음 많은 게 뭐게요? 그렇지, 산소지. 산소가 21%. 그래서 뒤에 8번이 산소입니다. 질소는 뭐 우리 그거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과자봉지 충전재 해가지고 과자봉지에 과자 조금 들어있고 질소만 가득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굳이 공기를 넣는 게 아니라 질소 기체를 넣는 이유는 산소가 뭐하겠냐면
산소가 뭐하기 때문이에요? 그 음식물들을 산화한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부식은 좀 그렇고 섞이는 역할을 하는 게 산소이기 때문에 산소를 빼고 질소만 넣는 거죠. 질소 포장하는 겁니다. 그다음 산소는 뭐 아까는 음식물을 잘 섞게 안 되지만 우리 호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산소죠.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산소. 지구에 있죠. 딴 데는 산소 아직 발견한 데 없어요. 딴 행성들은. 9번 플로린. 플로린도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치약에 들어있어요. 치약에. 플로린. 불소라 그래서 F가 들어있습니다. 10번 네온. 네온 들어봤죠? 그 네온 사인이라 그래서 우리 간판 같은 거 만들 때 그 네온은 그 간판 얘기하면 다른 걸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본 적 있죠? 관에다가, 이렇게 길다란 관에다가 네온 기체를 넣어. 그리고 막은 다음에 전기를 쏴주면 얘가 빛을 내는 거야. 이게 네온입니다. 그래서 네온 사인은 그렇게 만드는 거, 네온. 그래서 네온의 특징은 빛이 난다는 거랑, 그러니까 전기를 가하면 빛이 난다는 거랑, 색깔을 띠면서 빛이 난다는 거랑, 얘도 매우 안정한 애예요. 헬륨처럼.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요렇게 나란히 세로로 나란히 있는 애들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또 알아두시고 네온은 그런 간판이나 이런 데 쓰이고 나트륨도 많이 들어봤죠. 우리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나트륨 혼자 존재하면 금속입니다. 은색깔 나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금속인데 물러요. 물르다는 게 뭐냐면 덜 단단하다는 거지. 덜 단단한 이런 금속을 내가 커터칼로 이렇게 다 하면 얘가 잘릴 리가 없죠. 그쵸? 커터칼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얘 절대 못 잘라. 근데 나트륨 덩어리를 내가 커터칼로 자르면 쑥 잘려요. 그만큼 물러요. 그러니까 찰흙보다 좀 더 단단한 정도? 해서 이렇게 칼로 쑥쑥쑥 잘립니다. 그리고 물에 닿으면 팡팡팡. 이거 너무 과장했어요. 그냥 이렇게 터져요. 불이 나면서 막 터집니다. 나트륨 조각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나트륨을 더 많이 듣고 쓰는 건 그냥 혼자 있는 나트륨이 아니라 NaCl이라 그래서 소금의 주성분. NaCl 염화 나트륨이죠. 여기서 더 많이 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나트륨 혼자 있는 거랑 뒤에 CL이 붙어서 NaCl이 돼서 다른 애로 변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얘는 완전 다른 물질. 지금 얘기한 금속도 아니고요. 물이랑 닿으면 터지지도 않고요. 뭐 쓱쓱 잘리지도 않고요. 이런 성질이 다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NaCl. 요런 걸 배우는 거야. 화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얘네 각자 어떤지, 얘네가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건 어떤지, 이런 결합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원자라고 할 거예요. 원자. 우리가 1학년 배울 때는 원자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입자라고 배울 겁니다. 입자랑 원자랑 분자랑 이온을 배울 거예요. 이게 크게 잡으면 이 네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우리 지금 이 기체도 안 보이잖아요. 이 기체, 입자, 기체는 기체 입자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는 건데도 안 보이는데 그 하나하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 작은 단위죠.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보통 그림 그려서 비유해서 그리는데 그게 머리에 딱 눈에 보이면 물리 같은 거는 눈에 보이죠. 우리 속도랑 뭐 이런 거 측정할 거니까 물리는 훨씬 어렵긴 하지만 눈에 보이고 화학은 눈에 보이지 않아. 상상해야 돼.
상상해야 돼.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도 금속이죠. 마그네슘 금속이기도 하고 우리 몸에서 그 영양제, 마그네슘 그런 영양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쓰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떠민대요. 13번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도 뭐 많이 들어봤죠. 알루미늄은 그 우리가 보통 금, 은 이런 애들은 은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섞게. 순금, 순은 해가지고 다른 거 안 섞고 걔네만 장식품으로 쓰거나 아니면 금괴, 은괴로 막 모으기도 하고. 다른 애들은 보통 지금 이 상태보다는 다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트륨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로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알루미늄은 금속인데 굉장히 잘 구부러지고 많이 봤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알루미늄 뭐 할 때 알루미늄 쓰게요. 그쵸? 알루미늄 캔이 두 종류예요. 알루미늄 캔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만 하면 우지지지 구부러지는 캔. 그것보다 더 자주 너네들은 자주 쓰진 않죠. 쉽게 볼 수 있는 게 쿠킹오일. 쿠킹오일도 순 알루미늄이다. 아무것도 안 섞인 알루미늄. 그래서 걔네를 얇게 뽑아서 최대한 얇게 뽑아서 만든 게 쿠킹오일이죠. 그거를 금속으로 쓰는 거예요. 규소는 이렇게 보면 모르겠지. 규소 처음 들어보죠. 근데 그 밑에 써 있는 걸 읽어보면 알 거예요.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 SI가 규소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리콘밸리, 그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도 이걸 딴 거죠. 그래서 반도체 재료로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유리 만들 때 재료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15번이 인이고 16번이 황입니다. 얘네들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진 않고요. 성냥 써봤어요? 성냥에서 그 앞에 이렇게 보통 하얗거나 빨간 그 성분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찰만 시켜도 불이 붙는 성분이잖아요. 그게 보통 인이나 황이 들어가요. 그다음 17번이 염소입니다. CL이에요. CL. 지금 보시면 I처럼 보이지만 소문자 L이고요. 지금 보시면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 들어가고요. 뒤에 붙는 건 무조건 소문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하나만 있는 건 다의 대문자고 뒤에 있는 건 소문자입니다. 대소로 들어가요. 이거 뭐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우리 이름 쓸 때도, 영문 이름 쓸 때도 공식적인 문서, 뭐 여권 같은 공식적인 문서 쓸 때도 이름은 제일 첫 글자는 대문자, 뒤에 글자는 소문자로 쓰거든요. 얘네가 이름이니까 첫 글자 무조건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뒤에 글자는 소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CL은 염소라고 했고요. 아까 저기서 나왔죠. NaCl 할 때 나왔죠. 그쵸? 그래서 Na랑 CL이랑 결합하면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CL만 혼자 있으면 얘도 기체고요. 염소 기체는 굉장히 강한 독극물입니다.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염소 기체는 언제 쓰였다고 한다면 그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할 때 그 목욕탕에 유대인 포로들을 목욕시켜준다고 집어 넣어놓고 문을 잠근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염소 기체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그 염소 기체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하는 사건이 크게 있었죠. 이게 왜 큰 사건이냐면요. 유대인 학살은 다른 데서도 일어났는데 왜 이게 두고두고 나오냐면요. 그 기체를 목욕탕에 풀게 한 것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저기서 시킨 거죠. 이걸 누르면 저 사람들이 죽는데 안 누르면 너가 죽는다. 해가지고 얘를 괴롭혀가지고 그 기체를 풀게 한 사람도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났어요. 이 버튼을 누른 사람, 기체를 목욕탕에 풀게 해서 그 목욕탕에 안에 있는 사람 다 사망하게 한 이 사람은 죄가 있냐 없냐, 죄인이냐 아니냐로 재판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얘는 누가 시켜서 한 거니까 얘한테 죄가 없냐,
그래도 나 안 죽겠다고 하는 죄가 있냐고 이런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소 기억해 주세요. 아르곤 또 기체고요. 얘도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기체, 안정한 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어디 쓰이냐면요. 얘도 관에 넣고 전기 가하면 빛나는 애예요. 아까 요 바로 위에 있는 밑줄, 세로줄이랑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죠. 네온처럼 얘도 빛이 난대요. 그래서 얘는 어디 들어가냐면 형광등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런 거 말고 옛날 형광등 알아요? 이렇게 하얀 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기에 들어가요. 이런 LED 조명 말고 형광등. 요즘에 형광등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고 아니면 그 아까 지수 포장한 것처럼 우리 과자봉지 지수 포장한 것처럼 아르곤으로 포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고서 옛날 책들 있잖아요. 옛날 책들은 그냥 공기 중에만 놔도 얘네들이 막 부스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밀폐 공간에다 얘 놓고 아르곤 넣어서 보관하면 더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관할 때도 쓴대. 자, 그 다음에 칼륨, 칼슘 나왔습니다. 칼륨, 칼슘은 어디서 제일 많이 들으실 거냐면요. 우리 몸 배울 때,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영양제 먹을 때, 아니면 이런 것만 봐도 여기 보시면 뭐 칼슘 포함 뭐 이런 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오렌지 주스 이런 거 보면 뭐 칼슘 다량 함유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엄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죠. 칼슘, 칼륨. 그 다음에 금속이기도 합니다. 금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이고 그래서 외우는데 외우기 전에 이제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20번까지 이제 번호, 기호, 이름 싹 다 외울 거고요. 주로 나오는 것만 미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안 할 거예요. 하다가 익숙해지면 그때 외울 겁니다. 보시면 20번까지 외우고 21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있죠. 여기 철, 26번 철, 29번 구리 이런 것들 다 금속이고 30번 아연 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뭐 우리 갈륨, 저마늄 이런 거는 잘 못 들어봤죠. 갈륨은 뭐 인터넷 영상 보고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갈륨이 유일하게 우리 체온에 녹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 금속 덩어리를 손에 놓고 이러고 있으면 갈륨이 스물스물 녹습니다. 하지만 뭐 쓰이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신기하다 이 정도로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또 나오는 게 그 밑에 줄에는 그 은 47번 은, 그 다음에 카드뮴도 나와요. 카드뮴도 문제 공부하다 보면 카드뮴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아이오딘 이 아이예요. 얘는 아이입니다. 소문자 L이랑 I랑 구별이 잘 안 되긴 하네요. 아이오딘이고요. 얘는 아이오딘으로는 잘 안 들어봤어도 요오드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 빨간 약 소독약 알아요? 그게 요오드 성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름이 얘도 바뀌었어. 얘는 바뀐 걸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요오드라고 과거에 불렀던 걸 아이오딘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 바뀔 때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비타민이 바이타민으로 바꿨고요. 스티로폼이 스타이로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학책에는 스티로폼은 스타이로폼이라고 써있고요. 비타민은 바이타민이라고 써있고요. 요오드는 아이오딘이라고 써있습니다. 요것도 일본 발음을 정식 저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 원어 발음으로 바꾸면서 얘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또 자주 나오는 게 그 밑에 줄에는 뭐 여기 많이 보는 거 있죠. 79번에 금, 80번에 수은. 그래서 뭐 금은 뭐 또 따로 설명할 거 없고, 수은은 얘는 금속인데 상온에서 그냥 일반 온도에서 액체로 존재하죠. 액체로 존재해서 수은인 거야. 우리나라로 그냥 바로 붙인 거죠. 은색깔 나는데 물같이 흐른다 해서 수은인 거. 그 다음 82번
얘도 잘 나오고요. 과학책에서는 이런 게 주로 나오고, 뭐 또 많이 들어본 거 있을 거예요. 저리 밑으로 내려서 92번. 우라늄. 맨 밑에. 얘는 뭐, 과학책에 거의 안 나오지만, 뉴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92번 우라늄, 94번 플루토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핵폭탄 만들 때 쓰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잘 나와요. 이제부터 뉴스 보면 막 들릴 수도 있어요. 우라늄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뭐 96번에 퀴리움 있죠. 퀴리움. 이 퀴리움 보면 뭐 생각나요? 그쵸. 퀴리 부인의 이름을 따서 퀴리움입니다. 네. 그 다음 95번 아메리슘도 마찬가지야. 아메리슘은 그럼 뭐 생각나요? 그렇지. 그 아메리카 이름을 따서 아메리슘을 붙인 겁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붙였냐 하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만든 애들이요. 앞에 숫자들은요. 그러니까 80번 때까지 앞 숫자 애들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름을 붙인 거야. 뒷번호로 가면요. 만든 애들입니다. 인간이 만든 애들. 아인슈타인 이름 따서 만든 거죠. 그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저기 아까 이 저마늄 32번 저마늄은 독일 저머니 이름 따서 저마늄이 됐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이름 따서 만든 게 있다. 뭐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지금은 20번까지 외울 거고 그 후에는 주로 나온 애들, 자주 나온 애들만 위주로 외울 겁니다. 우리 118번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울 건데 이걸 뭐 당장 오늘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이제 쭉 하면서 외울 건데요. 뒤로 갈수록 외울 게 많아져서 이걸 외우는 방법은 뭐 보통은 앞글자 따서 외우면 앞글자 따서 읽어서 순서 번호만 딱 외우는 거야. 수엘리베 분탄지 산플레 나마의 규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따서 읽은 거예요. 1번이 수소고 2번이 헬륨이고 3번이 리튬이니까 수헬리베 분탄지 산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요게 쭉 외워지면 이제 번호는 따로 안 외워도 수헬리베니까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 이런 식으로 외워지니까 보통 이런 방법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수헬리베 아닌데 기억이 안 난다. 수헬리베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수헬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자, 봐봐. 수헬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막 머리에 박혀요? 자, 이걸 외우면 뭐가 아니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외우는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왜?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 웃기라고 만든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기호 외울 때 편한 거예요. 봐봐. 수소가 H고, 해가 이거고, 리가 이거고, 배가 이거고, 비키니 오픈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펩시, 콜라요.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나중에 오늘 집에 가는데 수엘리베 비키니 오픈에 나와야지 펩시콜라 기억나면 훨씬 더 빠르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번호, 기호, 이름 뭐 이런 거 3개 다 외우셔야 돼요. 뭐 이름이랑 기호만 외우면 안 되고요. 아니면 그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주기율표를 치시면 굉장히 많은 주기율표 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이건 더 웃기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광고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니어서 광고를 봐야 돼요. 소리가 너무 커. 뭐 되게 감미롭네요. 감미로.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아, 내가 왜 이걸 감미롭다고 하냐면요. 보통 이걸 더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왜 제가 감미롭다고 얘기하는지 알 거야. 쇼미더 쌓였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걸 틀어놓으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1번부터 20번까지 외워서 시험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 일단 봐요. 일단 다음 주엔 그냥 보고요. 그 다음 주 되면 벌칙을 좀 걸고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하고 1번 130쪽이요. 다른 거 아니죠? 그냥 피고 있어.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제 130쪽 보시면 입자의 운동과 상태 변화해서 입자가 나오죠. 우리 앞에서도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우리 원자 주기율 표는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자, 분자, 이온 이렇게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직 이게 2학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그걸 통틀어서 입자라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가장 작은 알갱이를 입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입자의 운동부터 볼까요? 입자는 우리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가 입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모든 물질,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애, TV나 문이나 벽이나 뭐 형광등이나 노트북이나 책상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도 모두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건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자, 그리고 그 입자가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입자는 가만히 정지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다 밑줄 쳐주세요. 입자는 가만히 정지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근데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알았어? 보이지도 않는데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얘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뭐 처음 입자에 대해서 입자 운동에 대해서 공부한 과학자 이름이 브라운이래요. 브라운 박사. 브라운 박사가 입자 운동을 처음에 어떻게 연구하게 됐냐면요. 그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 봄 되면 막 날리는 꽃가루 있잖아요. 그 꽃가루가 자기 연구실에 이렇게 날려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어디에 떨어졌냐면 물 비커. 물을 담아놓은 비커에 꽃가루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근데 가벼우니까 떠 있었겠죠. 꽃가루 이렇게 막 이렇게 날리는 애들 있잖아. 먼지같이 생긴 애들. 그러니까 물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떠 있었어요. 근데 걔를 보고 있자니 어떻게 관찰을 왜 했는지 모르지만 또 관찰을 했대요. 관찰을 했더니 꽃가루가 움직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떠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슬금슬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이 열려있나 보다. 창문이 열려있어서 바람이 부나 보다. 꽃가루가 날리네. 그래서 문을 닫았어. 문을 닫았는데도 보니까 꽃가루는 완벽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밀폐 공간을 만들었대요. 밀폐 공간을 만들어서 바람이 전혀 불지 않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꽃가루가 움직이는 걸 보았다 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연구를 해보니까 왜 움직였어요? 물 입자도 움직이고 물 입자가 뭐 움직이고 있으니까 꽃가루도 같이 꽃가루 입자도 움직였겠지만 꽃가루 입자도 움직여서 얘네들이 아무런 환경적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더라. 아, 입자가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요. 우리 입자는 동그랗게 그릴 겁니다. 이제 동글동글하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입자예요. 여기 보인 것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죠. 너무 작아. 얼마나 작냐면요. 보통 요 정도 1cm가 요 정도 되거든요. 1cm 안에 1억 개가 일자로 나란히 들어간 만큼 작아요. 일렬로 이렇게 배열한 1억 개 배열이 1cm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작은 거지만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크게 그려서 입자 모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려서 동그랗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은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요. 입자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온도, 물질의 상태, 입자의 질량 등이 있습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열 받으면 빨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 받으면 빨라져요. 우리도 열 받으면 우리 몸 활동이 빨라져요. 이건 과해지면 안 되겠지만.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활발해집니다. 기체가 제일 빠른 거죠, 그러니까. 기체가 제일 활발하고 고체가 제일 덜 활발해요. 요거는 뒤에서도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일단 물질의 상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제 상태가 어때라고 물어보면 막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슬픈지 기쁜지 뭐 자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제 상태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물질의 상태 물어보면 무조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상태는 고체인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유자 차의 상태는 액체인 거죠. 그렇죠? 이 병의 상태는 고체인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다 질문할 때 얘 상태가 뭐예요? 하면 고체나 액체나 기체 중에 하나인 거야. 무조건. 그쵸?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입자운동 활발해지는 건 기체성입니다. 왜냐면 요 위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운동 활발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려볼게요. 고체는 입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입자의 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고체. 그래서 고체의 특징은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다음 만질 수 있고 들 수 있고 단단하고 여러 특징들이 있는 게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액체는 우리가 얼음을 가열하면 액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액체는 온도를 가하면 얘네들이 빨라져요. 요거는 뭐 한 번에 이해 안 되셔도 됩니다.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요. 엄청 많이 얘기할 거. 오늘 하루에도 끝날 설명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지금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유부터 할까요? 고체 입자들은 그럼 왜 붙어있냐? 그 두 친구처럼 너무 친해서 얘네들이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왜 붙어있냐면 서로 잡아당겨서
한 명만 한 입자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얘는 내 쪽으로 쟤는 제 쪽으로 서로 꽉 하고 잡아당기니까 철썩 붙어 있는 거야. 이게 고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뭐 하냐면 얘네들이 열을 받아요.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여기서 배웠죠. 온도가 올라가면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 지금 잡아당긴 힘이 서로 강해서 얘네들이 붙어 있었어요. 따닥따닥. 딱 붙어 있었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는 거. 따닥따닥 붙어 있을 때도 움직이곤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입자는 절대 멈추지 않아. 근데 고체는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완전 따닥따닥 붙어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진동해요. 이렇게 뜨는 거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동하고 있어요. 근데 점점 빨라져. 점점 빨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요. 머리로 상상해봐요. 둘이 있어. 둘이 서로 잡아당겨서 완전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잡아당긴 상태에서 조금씩 빨라져. 움직일 수 있어. 빨라지면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내 속도가 빨라지면 살짝 벌어져요. 그래서 액체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액체는 입자와 입자 사이 간격이 조금 멀어져요. 그래서 부피도 좀 커졌고요. 고체보다 부피도 좀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 흐르는 성질이 생기고요. 손으로 잡기엔 힘들고요. 뭐 이런 성질들을 갖는 게 입자 간격이 벌어져서. 그럼 입자 간격이 왜 벌어졌냐? 온도가 높아져서. 속도가 빨라져서 간격이 좀 멀어졌어. 근데 여기다 더 열을 가해. 그러니까 얼음을 가열해서 물이 됐어요. 근데 물을 더 가열해서 온도를 막 높였어요. 그럼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러면 이 잡은 거 소용없어. 잡은 건 영향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얘랑 부딪혀야 되는데 자동차 가는 속도처럼 빨라진다고 생각해봐요. 서로 잡은 게 의미 없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체 성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안 보이죠. 왜냐면 입자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서. 입자가 너무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뭉쳐있으면 잘 보여. 우리 먼지도 그렇잖아요. 먼지 하나 떠다닐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먼지 어디 굴러서 이렇게 뭉쳐있으면 되게 잘 보이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입자가 작은데 뭉쳐있으면 고체는 잘 보이고 이렇게 형체를 갖는데 기체는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지고 벌어지다 보니까 기체 눈에 안 보이게. 간격도 엄청 넓고 부피도 엄청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풍선에다 물을 담고 풍선에 물을 담고 물만 끓일 방법이 없네요. 뜨겁게 만들었어. 뜨겁게 만들면 이렇게 기체로. 그러니까 물이면 안 되겠다. 물 말고요. 그 아세톤 알아요? 아세톤. 그 매니큐어 지을 때 쓰는 아세톤을 풍선에 담고 그 드라이 같은 걸로 이렇게 데펴줘요. 그러면 아세톤은 금방 기체로 변합니다. 그럼 풍선을 뿌악 하고 부풀리게 될 거예요. 액체보다 기체 훨씬 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고체, 액체, 기체가 되면 뭐 한다? 입자 운동 활발해지면서 그런 변화까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뒤에서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 요건 뭐 설명 안 해도 알지. 자, 봐봐. 지금 입자가 지금 여기 얘랑 여기 빨간 거 얘랑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다른 애야. 보라색 입자랑 빨간색 입자가 있어. 근데 보라색 입자는 가볍고 빨간색 입자는 무거워. 그럼 똑같이 온도를 줬을 때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겠어요? 그냥 상식으로. 가벼운 애랑 무거운 애랑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렇죠. 가벼운 애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입자 운동은 질량이 작을수록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 더 설명해야겠네요. 질량이 뭐게요? 질량이라는 단어가 킬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쉽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무게가 있죠. 우리 보통 우리가 그냥 대화 일상에서 몸무게 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60kg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무게 단위는 이런 걸 씁니다.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틀리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차피 지구에 있고 그쵸? 우리 지구에서 몸무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쓰는데 과학책에서는 완벽하게 구별해서 쓸 겁니다.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이고 무게 단위 뉴턴이에요. 무게 물어봤는데 킬로그램이라고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뭐냐면요. 중력의 크기입니다.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는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이 달라지면 무게도 달라져.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게를 재고 달로 가면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니까 내 무게 6분의 1로 줄어들어. 여기서 잰 거랑 저기서 잰 거랑 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야. 근데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60kg이었으면 달에서도 60kg. 그러니까 다시 지구에서 무게가 뉴턴 이게 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600 뉴턴이었으면 달로 가면 100뉴턴으로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물질의 고유한 양이니까 내가 갔어 달로 갔어. 근데 내 덩어리가 그대로면 나의 킬로그램도 그대로. 예를 들어 뭐 무서운 설명이지만 내가 달로 가는 중에 팔이 사라졌어. 팔 한쪽이 똑 없어졌어. 고유한 양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킬로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 몸 그대로 내 고유한 덩어리 그대로 달에 가면 질량 그대로라. 어디서든 그게 달이든 금성이든 어디든 가도 얘는 고유해야 돼. 우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질량은 그 고유한 양이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니까 중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엄청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재면 여기서 재는 거랑 롯데타워에서 재는 건 무게가 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지구에서 멀어지면 중력도 작아지니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량이랑 무게 구별해서 쓸 거예요. 이제부터 과학 교과서에 한번 설명했어요. 어렵죠? 괜찮아? 할만해?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금 입자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자는 가만히 정지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을 움직이는데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설명을 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입자가 안 보이는데 운동하고 있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어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발이라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확산이라는 현상이에요. 증발부터 봅시다. 뭐 증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증발이야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증발. 언제 많이 써요? 우리 물이 있는데 물이 사라졌어. 물이 날아갔어. 그럴 때 증발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다 물을 쫙 뿌렸어요. 뭐 시간이 지나 내일 왔어. 물 거의 안 남아있겠죠. 다 증발돼서. 왜 증발되냐? 가만히 있는 물이 오 날아가냐. 자 이제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입자가 운동해서 날아가는 거야. 근데 봐봐요. 우리 증발을 설명하려면 뭘 하나 설명해야 되냐면요. 봐봐. 이제 증발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증발이라는 게 액체인 지금 100이라고 썼어. 증발이라는 게 물이 날라갔어요. 뭐가 된 거냐면 기체가 된 겁니다. 기체가 돼. 그 기체가 돼서 안 보이니까 날라갔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물은 뭐냐? 액체죠, 액체. 액체가 기체로 변한 게 증발이야. 근데 증발 말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끓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얘도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죠. 이거 차이를 설명할게요. 증발과 끓음은 공통적으로 액체랑 기체로 변하는 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도예요, 온도. 그러니까 물로 예를 들게요. 물로 예를 들면 끓는 점. 100도 이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끓음입니다.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나요. 왜냐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만 입자의 운동은 뭐라 그랬냐면 멈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스스로 움직인다. 아까 밑줄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스스로 끊임없이 모든 방향 운동한다. 이 끊임없이가 표현하는 게 안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안 멈춰요. 온도가 올라가면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느려지긴 하지만 멈추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온도에서 입자가 운동하고 입자가 운동하면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끓음은 자, 물을 담아요. 물을 담고 끓여. 여기서 불을 가해서 끓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요 부분이 제일 뜨겁겠죠. 그쵸? 요 부분이 제일 뜨거워. 그래서 여기서부터 100도에 제일 빨리 도달할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100도 넘어가면 이제 물이 수증기 기체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가 제일 뜨거우니까 어때요? 물이 공기방울이 되는 거야. 여기서 변해서. 근데 공기방울이 가벼워요. 위로 올라가서 환경이 변했더니 뭐예요? 그 공기방울이 터져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올라가서 터지고 올라가서 터지고 올라가서 터지고. 그걸 우리가 보글보글 끓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제일 뜨거운 부분부터 기체로 변해서 그 방울들이 올라와서 터지고 올라와서 터지고 올라와서 터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글보글 끓는다는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끓음은 온도가 끓는 점 이상이 됐을 때, 그리고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왜냐면 당연히 처음엔 여기서부터 변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여기만 따뜻하고 여긴 차가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열이 이동하면서 전부 다 따뜻해집니다. 그럼 전부 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액체가 기체로 변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변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변할 수 있고, 여기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전체에서 변할 수 있는데, 큰일 났어. 원장님 모르고 학생은 아는 상황. 자, 그래서 녹음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증발을 배울 건데요. 증발은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나고 물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쉬워. 증발이 왜 일어나는지 보면 쉽습니다. 자, 물입자들이 이렇게 고체처럼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있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봅시다. 얘가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랜덤. 내가 움직이는 건 한쪽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일로 랜덤으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달라고 그때 방향으로 이렇게 멋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여기서 일로 가든 뭐예요? 다? 물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움직여도 물 밖으로 못 나가. 지만 이렇게 움직이다가 봐봐. 얘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아까도 했지만 랜덤으로 막 움직이다가 딱 여기 왔어. 이것조차 랜덤입니다. 표면에 딱 왔는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죠. 표면에 왔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이면 여전히 물 아닌데 이 밖으로 움직이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는 물 안에 있고 싶어. 나는 밖으로 절대 안 나가. 아닙니다. 얘 의지는 없어요. 얘는 뭐 하기만 할 거예요? 움직이기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우르르 움직이다가 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물인 거고, 우르르 움직이다가 밖으로 나가면 기체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증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나고요. 표면에서만 일어납니다. 표면에서만 일어나요.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아까 끓이는 거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모든 데서 다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아무리 움직여도 물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안 일어나고요.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랜덤으로 움직이다가 뿅 하고 나가면 그때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을 이제 더 설명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액체 표면에서 운동이 활발한 입자들이 떨어져 나와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걸 우리가 이제 증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증발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잘 일어나는 조건.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우리가 배운 거가 연관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대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온도입니다. 1번 온도. 왜냐면 우리 아까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활발하다 그랬어요. 그럼 더 잘 떨어져 나오겠죠. 그쵸? 표면에서. 그러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습도. 습도랑 바람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습도랑 바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습도가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습한 거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으면 건조한 거죠. 그러니까 습도의 숫자가 높으면 습한 거고 습도의 숫자가 낮으면 건조한 거예요. 그럼 습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안 일어나고요. 습도가 낮으면 잘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얘가 움직이다가 하나표 지울까요? 징그럽네. 얘가 있어.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움직이다가 그 표면을 밖으로 나오면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표면에서 움직이다가 활발하게 나가면 증발이라고 했잖아. 근데 습도가 높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기 중에 이미 입자가 많이 떠 있어. 습하면. 수증기 입자가 많이 떠 있어.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도 너무 많으면 일로 잘 안 나가줘요. 여기 막혀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일로 나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습도가 높을수록 여기서 표면을 나가는 게 적어지는 거고, 그 다음 바람도 연관 있죠. 입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하면? 바람이 불면 입자들이 이동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바람이 불면 여기 있는 기체가 절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얘네가 싹 없어지면 훨씬 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을수록, 바람이 잘 불수록 증발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표면적입니다. 표면적. 우리 증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쵸? 표면에서만 증발이 일어나는데 표면적을 줄이면 증발이 안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 100ml를 이렇게 길다란 컵이랑 이렇게 넓다란 컵에 물의 양이 똑같이 담았어요. 그럼 당연히 넓다란 컵에 담은 물이 훨씬 더 빠르게 증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여기 쓰면 표면에 있는 입자 개수부터 달라지죠. 우리 이거 랜덤이라고 그랬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날아가는 애들도 많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좁아. 그럼 이 표면에 있는 입자들도 수도 줄어들고 그럼 나가는 애들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이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고 온도 높을수록, 습도 낮을수록, 바람 잘 불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그래서 빨래도 어머니들 빨래 요즘엔 잘 안 널죠. 건조기 돌리니까. 어쨌든 널 때 이렇게 팡팡 해서 수건이 세탁기에서 나오면 애가 이렇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세탁기에서 나오면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널 때 그냥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팡팡 털어서 반듯하게 널어야 잘 마른다.
구겨진 상태로 놀면 이 구겨진 요 닿는 부분은 하나도 안 말라요. 이것도 다 표면적 얘기입니다. 표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잘 마르는 건 맞는데요. 아까 증발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차가워도 일어나요. 차가워도. 차갑다고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느려질 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추운 날, 저희 한겨울, 그러니까 막 영하 10도를 내려가고 막 강추위에요. 강추위. 엄청 추운 날 빨래를 해가지고 밖에 마당에 빨래를 널었어. 그러면 빨래가 넌 상태로 옵니다. 아니면 그런 건 경험했겠다. 빨래는 안 널어봤을 테니까. 겨울에 물 안 차, 빨래란다. 머리 감고 머리 바싹 안 말린 채로 밖에 나가면 머리카락 떨어요. 머리가 바짝바짝 뭐 적어요? 머리카락 온 거 적어요? 자, 그래요.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말라.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근데 계속 추워. 빨래를 널어서 얼었는데 이렇게 널은 상태로 얼었는데 계속 추워. 눈사람으로 하자. 눈사람으로 하면 되겠네요. 내가 추운 날 눈사람을 만들었어. 눈사람을 만들었는데 눈사람 만들었는데 계속 추워. 막 계속 영하 1도, 영하 1도가 영하 10도, 영하 20도 막 엄청 추운 날씨가 지속됐어요. 그러면 원래 이론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 눈사람은 녹으면 안 돼요. 그쵸? 녹으면 안 돼요? 실제로 녹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냐면 점점 작아져요. 추운 날이 계속 지금은 깨고 눈사람은 물론 녹지도 않았는데 애가 슬금슬금 작아지는 느낌이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고체도 증발되니까. 입자가 계속 움직이니까.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지금 해보시면 되겠네요. 어떤 거 해보면 되냐면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냉동실에다가 얼음을 얼려요. 우리 여름에 얼음 얼려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여름에 얼음 얼리고 막 얼렸는데 겨울에는 잘 안 먹게 되면 겨울을 지납니다. 내가 얼려놓은 얼음이 겨울을 지나 몇 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다시 여름에 얼음 다시 얼려야겠다고 얼음통을 꺼내보면 한껏 쪼그라든 얼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실 안에서 온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돼도 얼음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죠. 왜? 증발해서. 그래서 집에서 해봐도 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요. 냉장고는 습도가 꽤 높으니까 잘 안 되고 몇 개월 있으면 확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증발 잘 일어난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른 조건과 같고 그 온도, 습도, 바람, 표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생활 속 증발의 예도 보겠습니다. 위에. 이거는 다른 설명을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볼게요. 염전에서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다. 우리 염전에서 소금 얻는 거, 염전 가봤어요? 염전이 뭔지는 알죠? 염전은 이제 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밭이나 논처럼 땅을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하게 쫙 해놓고 바닷물을 담아서 물을 증발시키면 남는 애가 소금, 천일염이라고 하죠. 천일염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걔네가 소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감의 감의 물을 증발시키면 꽃감. 훨씬 달죠. 그냥 감보다 꽃감이 훨씬 달아요. 수분을 날려가지고 그 단성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젖은 빨래 널어놓으면 물이 증발하여 빨래가 마르는 것도 고추나 오징어 오랜 시간 보관하게 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비가 온 뒤 뭉덩이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증발해서 마르는 것도 모두 다 증발의 예가 되는 겁니다.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거는 염전에 소금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특히 소금은 바닷물 증발시켜서 생기는 거 말고 다른 건 거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소금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히말라야 핑크 소트라고 해서 많이 파는데 마트에서. 그쵸? 그거는 그 바닷물을 증발시켜 생긴 소금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히말라야에서 캔 겁니다. 히말라야에서 갖고 온 거야. 히말라야가 보시면 산이잖아요. 근데 왜 소금이 있어? 옛날에 바다였습니다. 옛날에 바다였고, 옛날에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얘가 솟구쳐 올라가지고 산이 생긴 거라서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히말라야. 엄청 쑥쑥쑥 올라가진 않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는 이제 돌 형태로 소금을 얻을 수 있고요. 뭐 그냥 잠깐 상식.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증발의 예 옆에 나오죠. 저승 우산이 마른다거나 어항을 가만히 두면 물이 점점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증발의 예가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건 실험. 우리 이제 증발되는 걸 눈으로 확인할 거예요.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뭘 이용했냐면 저울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 저울을 이용해서 0점을 맞추고 손소독제를 떨어뜨린 겁니다. 손소독제를 저울에 올려놓는 거예요. 손소독제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 당연히 손소독제를 내가 떨어뜨린 두세 방울의 무게만큼 올라가는 거지. 저울의 숫자가. 근데 가만히 놔두면 이 숫자가 점점 사라지다가 결국에 0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떨어뜨리기 전으로 돌아가. 왜? 입자들이 증발해서 다 날아가 버리면 원래 숫자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입자들이 문제 풀 때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입자들이 사라진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쵸?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체로 날아가는 거예요. 개수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똑같은 개수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세볼 필요는 없지만 또 세보시면 얘랑 이 다 합친 개수랑 똑같을 거예요. 자, 안 세봐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똑같이 그려요. 이것도 설명할까요? 자리끼? 대부분 나 여기서도 맞췄어. 대부분 상태 변화하면 제 거 좀 봐줄래요? 이게 보통 이렇게 상태 변화해서 이런 거 변화하면요, 입자의 개수는 안 변해요. 그래서 나 여기 9개로 맞춰서 그렸어. 우리 그릴 때 나도 맞춰서 그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리끼 얘기도 한번 합시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자리끼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왜 이름이 자리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이냐면 자다가 마실 수 있게 미리 떠놓는, 머리맡에 놓는 물이 자리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물을 떠다 놔? 그쵸? 그거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완전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는 수도가 있던 게 아니죠. 우리는 자다가 진짜 물 마시고 싶으면 방문만 열고 주방 가면 물 칼칼칼 나올 거 아니에요. 청수기 물이든 생수든 수돗물이든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물을 뜨려면 어딜 가야 되냐면요, 우물을 가야 돼. 우물이 아니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없어요. 빗물을 받아 놓든가, 물을 하려면 강에 가든가. 강은 너무 멀 테고. 우물도 집에 하나씩 있는 게 우물이 아니야. 보통 마을 한가운데 하나씩 있는 게 우물입니다. 자다 목이 너무 말라. 잠이 안 와. 너무 목이 말라서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시 입고 밖에 나가서, 우리 집 밖에 나가서 우리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을 길어야겠다. 우물 간다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물 바구니 던져가지고 막 이렇게 길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 미리 떠놓은 물을 머리맡에 두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근데 그때 목마름만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떠놓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도 조절하는 역할, 가습기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끼에도 과학이 숨어있어요. 자리끼 모를 것 같아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 확산. 자, 우리 지금 증발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로 배우는 게 확산입니다. 확산. 그래서 확산은
확산은 우리 얘는 뭐 보이는 애들도 있고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증발과 확산이 우리 입자 운동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자 운동이 운동한다라고 배웠지만 우리가 입자 운동 자체가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 운동하면서 생긴 현상, 증발, 그 다음에 확산 일어나는 거 보고 증발이랑 확산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실제로 진짜 입자 운동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현상 중에 또 하나예요. 증발. 다음이 확산. 확산은 뭐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간단해요. 냄새 생각하시면 됩니다. 냄새. 이 냄새는 뭐예요? 퍼져나가요. 그렇죠? 내가 향수를 찹찹찹찹찹찹 뿌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제일 먼저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근데 나만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향수를 이렇게 뿌리면 나만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퍼져나가서 너희들도 냄새가 날 거고요. 이 방 가득 향수가 냄새가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뿌리면. 아니면 뭐 향수뿐만 아니라 우리 빵집 근처만 가도 빵 냄새 나잖아요. 그 일부러 더 퍼지라고 낸대요. 먹고 싶으라고 그 빵 냄새 나는 연기를 거리에다 뿜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냄새들이 퍼져나가는 건 확산 때문입니다. 확산은 입자들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아까 랜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랜덤인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많으면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 아까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얘기했죠. 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 여기 수증기가 많아서 여기 입자들이 많으면 얘 별로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나가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확산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향수를 여기다 뿌리면 여기 향수 입자가 많고 이 주변에 향수 입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입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냄새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일단 이거 밑줄 칠까요? 입자를 구성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확산이다. 우리가 향수로 여기다 칙칙 뿌린다고 향수 입자들이 막 와글와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사진은 저기요. 저한테 관심 좀. 자, 여기는 사진이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잉크 보시면 돼요. 잉크를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게요?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뿍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봐봐. 물이 있고 잉크를 한 방울 뽁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이 잉크방울이 봉봉봉봉봉봉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대로 물방울 그대로 주주주쭉 내려가서 밑으로 안착하는 게 아니라 물이랑 닿자마자 뭐 하냐면요. 퍼져나가요. 슈슈슈슈슈 퍼져나가요.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지만. 잉크, 물, 퍼져, 이미지. 챗GPT한테 물어봐요.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 잉크는 지금 어떻게냐? 나올 수도 있지. 쇼핑이나. 나올 수도 있지. 그러네. 잉크 파는 사진이 더 많이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에 떨어지면 물방울 그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사진도 아니네. 자, 어쨌든 그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물에 닿자마자 퍼지는 이유가 물 입자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잉크 입자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물방울을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잘 퍼져나가서 전체가
드는 거죠. 색깔, 잉크 색깔로 물드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각설탕 있잖아요. 각설탕.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각설탕 안 녹아요. 바로 안 녹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각설탕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각설탕 뭔지 알죠? 네모난 설탕이요. 이게 물에 담그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이 모서리부터 녹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녹기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서 무너져요. 그거를 보면 뭐 한 거예요? 물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각설탕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어주는, 내가 안 저어줘도 물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를 녹여버리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입자 운동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여기 생활 속 확산에 얘부터 있으니까 얘부터 볼게요.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피톤치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피톤치드 냄새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냄새 퍼져나가는 건 다 확산입니다. 뭐가 얘로 나오든 냄새가 퍼져나갔다라고 하면 다 확산인 거예요. 피톤치드든 음식 냄새든 마약 냄새든 전기 모기향 냄새든 이건 냄새가 아니네요. 어쨌든 뭐 모기향 피우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모두 확산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죠. 전자모기향, 이렇게 생긴 전자모기향 피워놓으면 모기가 쫓아지는 건 이 살충성분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면서 공기중에 퍼져나가기 때문이고요. 액체 속의 확산. 액체 속의 확산은 뜨거운 물에다 차를 우려 티백을 넣어서 흔들지 않아도, 흔들면 더 빨라지겠지만 흔들지 않아도 그 성분들이 다 이렇게 확산되죠. 여기 선생님 설명 나오네요. 설탕덩어리, 각설탕 같이 설탕덩어리를 물에 넣어서 저어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물에 설탕덩어리가 녹는 이유는 설탕 입자랑 물 입자가 움직이면서 골고루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잉크 떨어뜨리는 것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물에다 잉크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져나간다. 어디서 어디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서 더 시간이 지나면 물과 잉크가 완전히 고르게 섞여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때 얘도 뭐예요? 조건이 있죠, 조건.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조건. 당연히 얘도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 속도가 활발해지니까 확산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확산도 빠르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내가 물질의 상태면 뭐라 그랬어요?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라고 했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기체가 온도가 제일 높고 제일 빠르게 움직이니까 확산 속도도 제일 빨라요. 그리고 당연히 질량도 똑같죠. 아까 우리 운동에서 질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빠르다 그랬잖아요. 운동 속도가. 그러니까 질량이 가벼울수록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질량 무거우면 확산이 느리게 일어난다. 까지는 오케이. 처음 나오는 게 나와요. 매질의 종류. 하시지 마시고요. 매질의 종류 보겠습니다. 매질의 종류는 뭐 간단합니다. 매질의 종류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내가 여기서 향수를 뿌렸어. 찹찹찹찹 뿌렸어. 그럼 이 공간은 뭐예요? 기체 공간인 거예요. 우리 기체로 가득 찬 공간이잖아요. 만약 예를 들면 수영장에 그러시면 안 되지만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에 잠수해서 내가 향수를 찹찹찹찹 뿌렸어. 그럼 거기는 액체 공간인 거죠. 이게 매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까? 수영장에서 향수를 뿌리면 확산이 되긴 되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르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려볼게요. 액체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액체는 입자 사이 간격이 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기체로 가득 차면요, 똑같은 공간이라면 입자 자체가 숫자가 적어집니다.
기체 부피가 훨씬 크기 때문에 공간이 똑같으면 들어간 입자 수가 작아지는 거죠. 진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진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향수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향수 입자가 생겼어요. 그럼 얘가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얘는 얘를 피해서 얘를 피해. 얘가 여기 끝까지 퍼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얘가 일로 갔다가 부딪히고 일로 갔다 부딪힙니다. 얘가 피해서 슉슉슉슉 피해서 움직이는 애가 아니에요.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얘가 갔다 부딪히면 다시 부딪히면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입자가 이렇게 텅텅 빈 애는 훨씬 더 빠르게 덜 부딪히면서 일로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진공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슉 확산되죠. 그래서 진공 속에서 제일 빠르게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영장에서 향수 뿌리는 것보다 교실에서 뿌리는 것보다 저 달에 가서 향수를 뿌려놓으면 훨씬 빠르게 멀리까지 확산이 잘 되겠지만 달에서 냄새를 맡을 사람이 없죠. 우주복을 입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진공 속에서 훨씬 빠르게 확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실험이 몇 가지 나오는데 실험을 한번 볼게요. 이제 확산에 대한 실험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아세트산의 확산 관찰하기면 이 아세트산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초. 아세트산이랑 물이랑 섞여 있는 게 식초예요. 우리가 먹는 식초. BTB 용액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시약이 배웠지. 지시약. 초등학교. 산염기 할 때. 기억나요? 그쵸. 산염기 할 때 배웠죠. 우리 산이랑 염이랑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이 다르게 하는 게 지시약이었고, BTB 용액도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산일 때 산성용액과 만나면 노란색, 염기성이랑 만나면 파랑색,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이랑 만나면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그 용액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한 방울씩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떨어뜨린 거죠. BTB 용액을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초록색 띄죠. 중성이란 얘기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정중앙에 식초를 떨어뜨리고 접시를 닫았어요. 안 닫았니? 닫았죠? 닫아서 뚜껑을 덮었어요. 그러면 접시 안에서 나타난 변화는 지금 뚜껑을 덮었으니까, 그치? 이쪽으로는 못 날아가죠. 이게 지금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갇혀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움직일 때 어디서부터? 식초 떨어뜨린 가까운 순서부터 뭐 한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 거다. 자, 왜냐하면 BTB 용액은 산성 용액이랑 만나 노란색으로 변하니까. 근데 얘가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모든 방향으로 그거부터 해야겠구나.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입자가 한 개는 아닙니다. 설명할 때 그릴 때 한 개만 그리는 거지. 엄청 바글바글한 입자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다? 근처에 있는 애들은 얘나 지금 간격이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거의 동시에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먼저 변하고 얘는 나중에 변하는 게 아니라 요 식초랑 가까운 근처에 있는 애들은 간격이 비슷하면 거의 동시에 색깔이 변하고, 그 대신 멀리 있는 애들 있죠. 얘보다 멀리 있는 애들은 시간이 더 지나야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식초가 확산되는 속도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시험. 자, 이제 더 어려운 실험인데요. 이게 뭐 실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이름이
이상하죠? 진한 암모니아수 묻힌 솜이랑 진한 염산을 묻힌 솜이 있습니다. 아직 몰라도 돼요. 암모니아수는 암모니아 녹인 물이 암모니아수고요. 염산은 뭐냐면요. 염산은 물, 이런 애를 물에 녹인 게 염산이에요. 어쨌든 다 액체입니다, 액체.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되겠다. 얘는 염기성이고요. 얘는 산성이에요.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얘기해봤어요. 안 적어도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얘를 묻히면 얘 지금 염화 암모니아수를 묻힌 솜이랑 그 다음에 염산을 묻힌 솜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 끝에 놓고 지금 밀폐해놨어요. 그럼 얘가 원래는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는데 어때요? 지금 뭐 한 거예요? 공간이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얘가 일로 못 가. 왜냐면 뚜껑 닫아놔서. 일로도 못 가. 여기 막혀있어. 여기도 못 가. 여기 막혀있어서. 그래서 얘가 일로만 움직이고 확산이 일어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일로 확산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염화수소로 기체랑 암모니아가 만나는데 만날 거죠. 여기 어디서 만날 거죠. 근데 정중앙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일로 치우쳐서 여기서 만나서 새로운 애를 만들어냈습니다. 염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새로운 애를 만들었어요. 염화 암모늄 외우시 안 해도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중앙이 아니라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아까 저기 BTB용에 요거 할 때는 뭐 했어요? 시초에서 근처에 있는 거리 가까운 애들은 다 동시에 색깔이 변할 거, 거의 동시에 변할 거라 그랬잖아요. 얘는 아니래. 왜냐면 얘랑 다른 물질이니까. 뭐가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누가 더 빠른 겁니까? 그쵸. 암모니아가 더 빠른 거예요. 암모니아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리니까 여기서 저쪽 염산 쪽으로 치우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예요. 왜 암모니아수가 빨랐을까? 온도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밀폐해서 똑같이 놨으니까. 온도는 똑같아. 근데도 얘가 더 빠르대요. 뭐 때문에? 입자의 질량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가벼우면 더 빠르게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암모니아수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더 가벼워서 더 빠르게 확산돼서 저쪽으로 치우쳐서 생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 건데 이때 실험이 교과서에 나온 실험이 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교재에 나온 실험, 그 다음에 만약에 중에 1학 올라가서 이제 지필고사 같은 거 보면 거기도 교과서에 나온 실험들이 문제 많이 나와요. 과학은 특히나 실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실험을 다 공부하고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새로운 창작 실험을 내실 수도 있거든. 어디서도 없는 실험 이런 거 선생님 머리에 생각하셔서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실 거란 얘기죠. 입자의 질량이 가벼우면 빠르고 아니면 느리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실험이라고 이 문제는 안 배웠으니까 못 풀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다 기억하면 그게 처음 보던 실험이라도 우리는 다 풀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조금 나갑시다. 이거 어차피 우리 아까 학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는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상태. 아까 뒤에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그래서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구분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책에서는 내가 이 물질의 상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예로 나온 거는 컵에 얼음을 넣은 탄산음료가 담가 있다면 탄산음료는 당연히 액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얼어있는 얼음은 고체일 거고 당연히 컵도 고체겠죠.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담으면 올라오는 그 기포들은 기체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고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는 흐르는 성질이 없어.
안 흘러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지 흐르진다고 표현하진 않죠. 그리고 단단하며 담는 그릇에 따라 용기와 관계없이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그거는 아까 그린 것처럼 고체 입자들은 공간 없이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일정한 거고 단단한 거고 잡을 수 있는 거고 흐르지 않는 겁니다. 배열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열이 있기 때문에 벽돌도 착착 쌓아서 접어놓으면 이렇게 딱 모양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성질이 어때요? 액체는 이제 열 받아서 입자 사이 간격이 멀어졌고 부피가 좀 커졌고 온도가 올라가서 벌어졌어요. 간격이 벌어졌어. 그래서 흐르는 성질이 생겼고 그 다음에 모양이 달라집니다.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넓적한 컵에 담기면 안에 담긴 주스도 넓적해지고 낄따란 컵에 담으면 당연히 물도 당연히 낄따라지죠. 그쵸? 모양이 바뀌죠. 담는 글에 따라. 왜냐면 구슬은 넓적한 컵에 있든 뭐 낄따란 컵에 있든 구슬의 모양이 달라지진 않죠. 그쵸?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고체는 담는 글에 용기에 관계없이 모양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한데 액체 상태일 때는 모양이 달라져. 하지만 부피는 일정해. 여기서 100ml였으면 여기서도 무조건 100ml로 일정할 겁니다. 똑같이 100ml가 될 거예요. 그런데 기체는 또 달라요. 기체는 모양도 달라지고 부피도 달라집니다. 왜냐면 기체는 이 간격이 너무 넓어. 기체는 입자 열을 받아서 너무 빨라져서 간격이 넓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간격이 너무 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힘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뭘로 예를 들냐면요.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 있잖아요. 주사기에 앞을 막고 물을 담아. 주사기 앞을 막고 물을 담아서 눌러. 그럼 안 눌려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앞을 막고 물을 담은 다음에 얘를 누르면 얘가 잘 안 눌려요. 그러니까 액체는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공기는 담고 내가 뒤를 누르면 쑥 들어가요. 물론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눌려지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쑥 눌려가서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피도 달라진다. 모양도 당연히 변하고요. 풍선 생각해보세요. 동그란 풍선이랑 길쭉한 풍선이랑 뭐 요즘엔 별 모양 풍선 나오고 하트 모양 풍선 나오잖아요. 공기를 똑같은 양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풍선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죠. 기체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시다. 자, 고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도 안 변하고 부피도 안 변하고 액체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안 변하고 기체는 모양도 변하고 부피도 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체도 흐르는 성질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 물을 내가 물 담은 걸 이렇게 흘렸어. 훅 흘러서 내려갈 거네. 그렇죠? 기체도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내가 그릇에 이산화탄소를 담긴 그릇을 이렇게 뒤집었어. 그럼 걔도 흐릅니다. 보이진 않겠지만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흘러요. 물론 헬륨같이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우리 흐른다는 표현을 해요. 책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흐른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설탕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그쵸. 우리가 설탕 보시면 내가 만약에 설탕통을 떨어뜨려. 그럼 마치 흐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이라고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설탕 알갱이 하나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고체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안 흐르죠.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많은 게 작은 게 많은 게 있으니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설탕이든 밀가루든 소금이든 그런 가루들은
이게 하나하나를 고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고체 상태고 그런 성질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 내가 그린 그림이 계속 나오죠. 여기 보시면 고체는 입자의 간격이 매우 가깝고 배열도 규칙적이고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자리가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진동해요. 그 다음 액체는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고체보단 거리가 멀고 기체보다는 좀 가까운 배열 불규칙도 고체보단 불규칙적이지만 기체보단 좀 규칙적이에요. 그 다음에 비교적 자유롭게. 그러니까 고체랑 기체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기체는 입자 사이 거리도 매우 멀고요. 불규칙도 매우 불규칙하고 매우 자유롭고 활발하게 운동하는 게 기체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특징 다른 까닭은 상대적 거리, 배열의 불규칙 정도, 입자의 운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상태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체 특징, 액체 특징, 기체 특징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한다. 상황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하면 학생들을 입장을 표현하면 그 수업 시간에 줄 맞춰서 다닥다닥 앉아 있는 게 고체. 그다음 쉬는 시간에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액체. 그다음 학교 시간에 다 뿔뿔이 촥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지면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기체라고 비유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알죠? 구슬은 그냥 흔든 거예요. 흔든 거. 흔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변화는 다음 시간에